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나주에 있는 정촌고분이라고 하는 고대 수장의 무덤, 그리고 그 무덤 내부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남도 지역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정촌고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이 보물로 지정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금 또는 금동 신발이 고대 고분에서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동 신발이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금동 신발이 왜 보물로 지정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촌 고분은 나주에 크게 두 개의 고분군인데 반남 고분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남 고분군에서 영산강을 건너면 나주 다시면이라는 곳에 보감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보감리 고분군의 권역 안에 바로 이 정촌 고분이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은 바로 정촌 고분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거대한 봉분의 절개면이 보입니다만 이런 절개면들은 사실은 발굴하기 위해서 가령 고분을 어떻게 쌓았는지 토층을 확인한다든가 또는 이 고분 내부에 어떤 매장 시설이 있을까 하는 것을 탐색하는, 고고학적으로는 탐색 트렌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고분에 이렇게 절개면이 보이면 이런 절개면이 고분의 어떤 시설인 줄로 알기도 하는데 어떤 시설이 아니라 바로 탐색하는 탐색 트렌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분 하단에는 아주 독특하게 다른 고분에서 보기 힘든 구조가 보이는데요. 고분 하단을 보시면 돌을 쭉 둘러두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즙석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즙석이란 고분의 바깥면을 돌로 촘촘히 덮어서 고분의 봉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체로 이런 즙석이 발달하는 것은 일본 열도 외가 만든 고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 열도와 어떤 교류 관계를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즙석이 아니라 고분, 봉분의 흙이 하단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그 방어용 성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논의를 통해서 아마 합치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고분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도면으로 딴 것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돌방, 석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옹관, 옹, 오, 육, 옹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옹관입니다. 옹관은 뭐죠? 항아리를 포개서 그 안에 죽은 자를 안치하는 무덤을 옹관이라고 하죠. 영산강 유역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고, 이러한 대형의 커다란 항아리를 써서 옹관을 사용하는 것은 가야나 또는 이웃 백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특한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석실 주변에 이런 옹관이 있고 또 이 석실보다 규모가 작은 조그마한 석곽들도 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촌 고분을 복합 묘제가 들어갔다 해서, 묘제들이 여러 묘제가 복합되어 있다 해서 복합 묘제 또는 복합 고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촌 고분 내부를 본 모습입니다. 잠시 전에 봤던 도면에서 가장 큰 돌방, 석실이 있었죠? 그 석실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석실을 구축하고 있는 돌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돌방을 축조하는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15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완벽한 기술이 구현되지 못한 이 돌방이 다소간에 붕괴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어그러져 있는 비틀려져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방은 영산 강유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조된 돌방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돌방 정면, 지금 사진 정면에 해당됩니다만 돌방 정면에는 이 돌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유심히 보면 이맛돌이라고 해서 또는 눈썹돌이라고 해서 돌방의 앞벽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돌이 가로질러 있고 마치 대들보처럼 가로질러 있죠. 그리고 이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둥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백제, 바로 이웃이죠. 우리 남도 지역의 북방에 있는 백제의 돌방 무덤은 이런 기둥을 세우질 않습니다. 백제는 아래에서부터 작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그 위에 눈썹돌을 두는, 즉 대들보를 두는 방식이에요. 근데 영산강유역은 독특하게 백제와 다른 기둥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방식. 그리고 사진에서는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돌방의 평면을 보면 길다란 사각형, 그걸 장방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길다란 사각형의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들은 바로 일본 열도의 큐슈,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대마도가 있고 대마도를 지나서 처음으로 일본 열도에 발을 딛는 곳이 바로 큐슈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큐슈 지역에서 유행하던 돌방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돌방무덤은 일본 열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묻힌 바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00년 이상의 아주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지내다 보니 보시면 돌방 바닥에 거대한 돌들이 위로부터 떨어져 내려서 침하돼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금동 신발이 이렇게 붕괴되는 돌 사이에서 정말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는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발굴한 학자를 보고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같은 고고학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유적을 발굴할 수 있었다니. 더군다나 천은과 같이 붕괴된 돌 사이에서 이렇게 완벽한 금동신발이 나왔다니 라고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총고분 돌방 주변에서 발굴된 온관입니다. 항아리 무덤이죠. 이렇게 거대한 항아리, 길이가 최소 120에서 큰 것은 150, 160, 굉장히 큰 것은 2m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로도 쉽게 만들기 힘든 이런 거대한 항아리를 무덤으로 쓰는 토착 세력들이 바로 이 정총고분을 만들었는데, 잠시 전에 얘기했다시피 돌방은 바로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가야계의 굽다리 접시, 고배라고도 하죠. 그리고 외계, 즉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구멍단지입니다. 이 구멍단지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용도는 이 구멍에 작은 대롱을 끼워서 아주 작은 주전자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 구멍단지가 주로 유행하는 지역이 남도 지역, 그리고 가야에서 약간 유행을 하고 또 일본 열도에서 크게 유행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유행되는 곳은 일본 열도와 바로 우리 남도 지역이고, 부분적으로 가야 지역에도 나타나는 토기가 바로 이 구멍단지입니다. 자, 남도 지역은 백제와 가깝기 때문에 백제의 토기 문화라든가 백제의 각종 문물이 여기에서 다량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이 구멍단지도 그럼 백제와 관련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멍단지의 사례는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백제 지역에서는
전혀 유행하지 않습니다. 백제 지역에서 구멍단지가 나온다라면 그것은 바로 남도 지역과 백제의 교류 또는 교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남도 지역의 독특한 토기 모습이에요. 다만 이 구멍단지, 정천고분에서 나온 구멍단지가 그럼 왜 외계이냐, 일본 열도에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 구멍단지를 만든, 즉 토기를 만드는 각종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이 같은 종류의 토기라도 일본 열도에서 만드는 토기 만드는 기법, 그리고 남도 지역에서 토기 만드는 기법, 물론 백제, 신라, 가야 기법이 다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이 토기는 일본 열도에서 유입된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이 고분에서는 중국 청자가 출토가 됐습니다. 비록 작게 깨진 파편입니다만 사진에서 보는 무룡왕릉의 중국 청자, 무룡왕릉에서 출토된 중국 청자와 유사한, 거의 흡사한 중국 청자가 이 고분에서도 함께 출토가 된 것이에요. 이 고분에 묻힌 자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시유도기. 이 시유도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릇을 만들질 않았어요, 고대에는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온 이 시유도기가 이 정청 부분에도 묻혀 있었다라는 것이고, 역시 서울의 풍납토성, 고대 백제 초기의 왕성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서울의 풍납토성의 왕궁으로 생각되는 유적지 안에서 다량의 시유도기가 발굴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정총고분의 시유도기, 그리고 잠실에 본 바로 중국 청자, 이것은 중국에서 직접, 즉 다이렉트로 남도 지역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백제를 거쳐서 남도 지역으로 왔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이 칼은 굉장히 독특한 칼입니다. 모자도라고 합니다. 이 모자도라는 뜻은 엄마와 아들을 칼이라는 뜻입니다. 즉, 큰 칼 하나가 있고 이것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큰 칼의 칼집에 작은 칼을 같이 부착을 해서 장식을 하고 있어요. 큰 칼과 작은 칼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모자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유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유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자도는 단순하게 칼이 아니라 칼 손잡이를 전체적으로 은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직접 쥐는 부분은 물론 은띠를 마치 뱀이 나무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꼬아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바탕에 나무 부분은 어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의 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묻힌 피장자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자도가 출토되고 있는 지역들을 표기한 것입니다. 보시면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영남 지역, 즉 우리가 말하는 신라, 그리고 가야,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출토가 되고 있고, 일부는 백제 지역에서도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두 점이 바로 이 남도 지역에서 출토가 된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좋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것이 바로 이 정총부분의 모자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볼 바로 금동신발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은 바로 고분 내부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죠. 즉 내부에 그동안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벽에 붙어있던 흙들, 외부로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진흙들이 바닥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채우고 있는 바닥 틈 사이에서 마치 발굴을 하는 고고학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금동신발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바로 금동신발 옆에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벽이나
또는 천정에서 아래로 떨어진 돌입니다. 굉장히 큰 바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위가 1cm만 금동신발 쪽으로 떨어졌더라도 이 금동신발은 산산조각 나서 아마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하기 어렵겠죠. 정말 천운으로 이 금동신발은 그 돌 사이에서 완벽한 형태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이 금동신발을 착장했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고분 내부에는 전부 세 사람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안치된 것은 아니에요. 최초에 1번에 해당되는 관, 나무로 된 관이 있었는데 1번에 해당되는 목관에 피장자가 안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돌방에 문을 열고, 그리고 2번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의 피장자를 안치했는데 바로 이 3번 피장자의 발치에서 이 금동신발이 출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동신발은 3번 피장자가 착장했던 금동신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금동신발을 발굴자들이 수습을 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바로 금동신발 발 뒤꿈치 쪽에서 뼈가 부착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피장자의 뼈죠. 피장자의 발 뒤꿈치 뼈인데 이 발 뒤꿈치 뼈를 세세하게 현미경 관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파리의 번데기 껍질이 놓여 있는 게 확인됐어요. 놓여 있다기보단 이 뼈에 아주 강하게 부착이 돼 있었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피장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어느 순간에 파리가 이 피장자의 몸에 부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에 알을 깠던 것이죠. 아마도 발치 쪽에 어디인가 알을 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부화가 돼서 다시 파리로 날아가고, 그 부화되고 난 껍질이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번데기를 통해서 파리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또 종류가 밝혀지면 이 파리가 알을 낳고 번데기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부화가 돼서 날아갔을 때 그 시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리는 검정파리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정파리과, 그러니까 학술명이기 때문에 아마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리입니다. 파리 중에 비교적 작은 파리인데 몸이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파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파리가 검정파리과입니다. 이 파리가 알을 낳는 기온이 21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초여름부터 초가을 것, 그 사이의 어느 시점이었겠죠. 그 시점에 알을 낳고, 그리고 이 파리가 알을 낳아서 번데기가 되고 부화돼서 파리가 되는, 성체가 되는 기간까지가 약 5.5일에서 6.5일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 발치에서 나온 파리의 번데기는 최소한 이 피장자의 시신이 5.5일에서 6.5일, 최소한 5.5일에서 6.5일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이보다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주근이를, 시신을 외부에서 노출시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시신을 덮어놓고 또는 치장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을 아직 묻힐 무덤방으로 넣지 않는 그 기간을 바로 우리는 빈장이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근이가 사망을 하면 빈장이라는 기간 동안 일단 외부에 모셨다가 빈장 기간이 끝나면 이분이 묻힐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 바로 정청고분에서 이 과정이 확인이 된 것이죠. 즉 고대의 장례 절차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파리의 번데기 껍질 하나로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굴을 할 때 여러분들 아마 발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이에요. 그냥 손삽으로 조금씩 긁고 붓으로 조금씩 털어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발굴을 해야만이 이런 작은 정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대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진은 공주의 유명한 정지산 유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정지산 유적은 백제 무령왕, 잘 아시죠? 무령왕릉이 발굴돼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학계, 고대사학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던, 물론 지금보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국시대 때 어느 왕의 무덤이다라고 확인이 된 게 바로 이 백제 무령왕릉이고, 바로 그 백제 무령왕의 부인 왕비가 27개월 동안 빈장 기간을 거쳤던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 그리고 왕비이기 때문에 이 빈장 시설도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었어요. 백제의 이런 빈장의 풍습, 이런 빈장의 풍습이 백제뿐만 아니라 우리 남도 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동 신발을 착장했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금동 신발을 착장했던 사람의 피장자의 인골이 함께 출토됐어요. 즉 뼈가 함께 출토됐죠. 그래서 이 뼈를 복원을 해봤어요. 그리고 DNA 분석이라든가 또는 형질 분석, 즉 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측정을 해서 그 피장자의 과거의 모습을 추정하는 그런 분석을 했더니, 형질 분석뿐만 아니라 DNA 분석에서도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금동 신발을 신고 있는 이 정천고분의 최고의 주인공이 여성이다? 퍼뜩 떠오른 게 뭐예요? 여왕이죠. 여왕이었을 가능성, 즉 다시 말해서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여성 수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수장과 혼인한 백제의 여성일 것이다 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여성 수장일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금동 신발을 착장하고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유물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물 중에는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진 파편들만 나왔습니다만 금동관이 이 금동신발과 함께 출토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금동관을 쓰고 있고 금동신발을 신고 있는 피장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금동관, 금동신발, 그리고 피장자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바로 지역 최고의 권력자가 여성의 수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만 백제의 여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은 아직은 가설이고 굉장히 입증하기는 아직은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자, 이 여성 수장이 신고 있던 금동 신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보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신발 몸체는 굉장히 복잡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신발의 앞머리에는 용의 머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신발의 앞장서서 용이 이 신발을 인도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잠시 전에 이 신발의 몸체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무늬들이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잡한 무늬이긴 하지만 무질서한 무늬는 아닙니다. 신발을 유심히 보시면 신발의 측면 보시겠습니다. 육각형의 구획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각형 구획 안에 문양들이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의 바닥에는 한눈에 띄죠. 중앙에 연꽃이 있고 그리고 위와 아래에 마치 눈을 부릅뜨고 위협을 가하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인물이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발 바닥에 연꽃과 같은 문양입니다. 이 연꽃 무늬는 불교에서는 바로 성스러운 부처님이 또는 미륵보살이 딛고 있는 연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꽃은 단순하게 불교의 요소만은 아닙니다. 자, 이집트의 로터스. 지금 이집트의 신 앞에서 신께 뭔가 공물을 바치고 있는 인간이 서 있죠. 인간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일강에서 자라고 있는 연꽃입니다. 연꽃을 신에게 바치는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에게 뭔가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물건이었겠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로터스는 바로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 연꽃은 바로 그 신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로셋,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런 신성성을 연꽃에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페르시아의 로셋, 페르시아도 역시 연꽃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야 당연히 불교의 발상지이고 불교에서 보이는 그 연꽃의 원래 그 기원지가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는 연화무늬, 즉 연꽃무늬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유행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연꽃무늬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나타나요. 바로 스키타이의 로제트입니다. 스키타이는 어떻습니까? 스키타이는 정주하고 있는 종족이 아닙니다. 우리 시베리아, 북방 유라시아 벌판 있죠. 몽골족이 말을 타고 뛰어다니던 그 유라시아 벌판에 몽골족과 유사한 그런 유목민들이 유라시아 전체를 이동을 하면서 목축 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 목축 생활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연꽃에 대한 신성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고대 문명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는 존재이죠. 동양에서도 즉 중국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의 중심 지역에서도 역시 이 연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이 연꽃은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바로 잠시 전에 봤던 금동신발의 연꽃, 이것은 불교의 상징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일반적으로 관념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연꽃에 대한 신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신성성은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라면 바로 천상세계입니다. 자, 연꽃은 어떤 곳에서 자라죠? 깨끗한 물이든 굉장히 더러운 물이든 어떤 곳을 가리지 않고 자라고 그곳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죠. 그래서 이건 하늘 세계, 천상 세계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꽃은 천상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념으로 발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동신발에 바로
중앙에, 바닥의 중앙에 연꽃 무늬를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연꽃 무늬 위, 아래에 지금과 같은 아주 무서운 얼굴하고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런 괴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괴수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은 어감이 다소간에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만 적당한 명칭은 아직은 확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짐승이란 뜻이겠죠? 이 괴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중앙에 있는 천상세계, 즉 연꽃이 상징하는 천상세계를 수호하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를 확고하게 지켜주고 천상세계로 들어오는 악귀들을 물리쳐주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괴수 문양은 이 고대, 지금부터 1500년 전, 1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후대까지도 이 괴수 문양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정총고분이 축조됐던 시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구려의 벽화고분입니다. 안악삼호분이라고 하는 벽화고분인데 몇 군데에서 정총고분과 똑같은 흡사한 괴수 문양이 등장합니다. 이 안악삼호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도 괴수가 새겨져 있고 또 안악삼호분 주인공 이 앉아있는데 이 주인공이 들고 있는 부채에도 역시 이 괴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의 입구에 괴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악령, 악귀가 이 신성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고 또 주인공이 부채에 괴수를 새기고 있다는 것은 이 주인공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주인공이 들고 있는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하게 비추는 그 부채질하는 그런 부채가 아니고 바로 하나의 호신용,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또 이 정촌 고분과 같은 동일한 지역에 보감리 고분 96석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실이 발굴된 보감리 3호분 무덤이 있습니다. 이 3호분 무덤에 제7호석실이라고 하는 돌방이 있는데 이 7호석실에서 역시 괴수 문양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유물은 고대인들이 차고 다니던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던 황금 그리고 은으로 장식된 칼의 손잡이의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에 보시다시피 괴수의 얼굴을 새겨두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칼의 주인공을 호신해주는 일종의 호신, 수호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도 지역, 특히 정총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감리 고분 등에는 이러한 고대의 수호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잠시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괴수는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 현대까지도 꾸준히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 상여의 맨 앞에서 상여를 인도해 주는 존재, 그 존재의 마치 외부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만 그 얼굴은 바로 이 고대의 괴수의 얼굴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여에 안치되어 있는 주근이, 즉 사망자, 망자를 외부의 악령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망자가 천상세계로 가는 길을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장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죠. 장승은 무엇이죠? 바로 마을 입구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악령을 막아주는 그리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죠. 나주의 유명한 사찰 절불회사라는 곳에는 입구에 역시 돌로 만든 장승이 서 있습니다. 불교의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구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괴수에서 기원하는 이런 석장승으로 바로 이 사찰을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맡겨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2002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온 국민이 들끓었던 뭐죠?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던 응원단의 상징이 뭐였죠? 붉은 도깨비, 붉은 악마였습니다. 그 붉은 악마의 기본적인 콘텐츠의 아이템이 바로 이 괴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붉은 악마를 치우에서 기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우는 누구냐면 중원 대륙을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동방에서 나타난 최고의 군대의 왕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중원 대륙을 공격을 해서 중원 대륙 전체가 초토화되는 그런 주역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치우인데, 이 치우의 기원에서, 즉 중원 대륙에서는 동쪽에서 출현한 군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쪽은 한반도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기원한 군대, 또 한반도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치우를 우리의 조상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치우를 기본 콘텐츠로 해서 바로 붉은 악마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 2002년도에 월드컵 응원의 마스코트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치우는 우리 한반도 사람들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건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바가 없고 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 하나의 가설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민간의 그냥 이야기 정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항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동 신발의 바닥에는 천상세계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럼 자, 금동 신발의 앞코,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 용은 무엇일까요? 자, 용은 우리는 흔히 권력의 상징이고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가 용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관장하는 바다의 신이고, 또 골룡포라고 하죠. 왕이 입는 옷의 가슴과 등에 뭐가 그려져 있죠?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바로 권력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용은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즉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용이 바로 이 신발의 앞코에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권력의 화신, 권력의 상징으로만은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한반도에서 용이 상징하는 바는 지금 보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용이죠. 즉 벽화고분의 용은 바로 이 고구려 벽화고분 내부에 안치되어 있던 피장자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칼, 자루에 새겨진 용, 이것은 이 칼 주인공을 지켜주는 역시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해모수입니다. 해모수는 누구죠? 바로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의 아버지입니다. 고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원래는 천재의 아들이었죠. 천상에 있다가 지상을 한번 다스려 보고 싶다라고 천재에게 얘기하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 설화에는, 신화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해모수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금동신발의 앞코에 새겨진 용의 역할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 초대에 설명을 했죠. 용은 최고의 권력이고 그 권력의 상징이고 바다의 왕이고 모든 것이 다 용이 하나의 축의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용이 일개 마차를 끄는, 여기서는 마차라고 하면 말이니까 안 되겠죠? 용차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용차를 끄는 이동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험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 영험한 존재의 최고의 존재, 최고의 위상을 가진 존재도 이 주인공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주인공의 부하 또는 주인공의 신하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게 우리 한반도 전통 설화 속에 곳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고대 동북아 지역에 퍼져 있던 바로 고대 신선이 탄 용차, 신선이 타고 있는 수레를 끄는 바로 용차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산해경이라고 하는 고대 서적인데, 그 고대 서적에는 신선이 두 마리의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해경에 나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설들, 설화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해모수의 오룡고, 즉 5마리의 용이 끄는 마차, 그리고 금동신발의 앞코의 용이 출현을 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 민속 속에서도 용은 굉장히 영험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용의 존재는 한반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 또는 바빌로니아라는 유명한 그런 고대 국가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그중에 바빌로니아의 건국신화,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마르두크라는 존재가 있고, 그 마르두크와 적대적인 관계에서 전쟁을 치렀던 바로 티아마트라고 하는 용, 지금 그림상에 나오는 바로 용의 모습, 이 용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서양에서도 용이 나타납니다.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시아의 용과 서양의 용은 그 성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아시아의 용은 권력의 상징이고 우리 인간을 돕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끄는 용이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서양의 용은, 드래곤은 죽으나 사나 물리치고 죽여야 될, 없애야 될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즉 서양의 용은 악의 화신, 동양의 용은 선의 화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의 인식의 차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용이 인간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인간의 바로 앞서서 인간이 천상세계로 갈 때 그것을 인도해 주는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은 이러한 정총고분의 금동신발, 신발코에서 앞을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고대 유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총고분의 금동신발에서 보이는 고대 천상세계, 그리고 그 금동신발에서 주군이를 천상세계로 이끌어주는 용, 쌍용이죠. 신발이 두 족이니까 그 앞을 이끌어주는 두 마리의 용, 쌍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문양들이 바로 이 정총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이 보물로 지정되게 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관념들, 고대 신화들이 이 금동신발에 녹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고대 고고학자나 또는 고대 사학자들은 고대의 관념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 사후세계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이런 금동신발의 문양에서 추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정총고분의 양상과 그리고 금동신발의 문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